다빈치 지식 놀이터, 원문 전문, 문학, 동양문학, 소설, 삼국지연의 제11회. 유황숙이 북해에서 공융을 구하고 온 후 여포가 복양에서 조조를 깨뜨리다. 각설, 계책을 바친 사람은 동해군 구현 출신으로 성은 미이고 이름은 축이며 자는 자중이다. 이 사람은 집안이 대대로 부호인데 일찍이 낙양에 가서 장사하고 수레를 타고 돌아오다가 길에서 한 아름다운 부인을 만나서 태운 뒤에 자신은 수레에서 내려 걷고 부인에게 수레를 양보하여 태웠다. 부인이 동승하기를 청하여 미축이 타고서도 단정히 앉았을 뿐 눈으로 훔쳐보지 않았다. 몇 리를 가서 부인이 인사하고 가며 헤어질 때 미축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쪽의 화덕성군이요. 상제의 명을 받들어 그대 집을 불태우러 왔으나 그대가 예의로서 대해주어 감동했기 때문에 알려주겠소. 그대는 속히 돌아가서 재물을 반출하시오. 내가 오늘 밤에 찾아가리다. 하고 말을 마치자 보이지 않았다. 미축이 크게 놀라 집으로 바삐 달려가서 집안의 소유물을 황급히 드러내어 옮겼다. 그날 밤 과연 부엌에서 불이 나서 그 집안을 모두 태웠다. 미축이 이로부터 널리 집안 재산을 베풀어 가난한 이를 구제하여 고통을 덜어주었다. 도겸이 초빙하여 별가종사로 삼았다. 그날 계책을 바쳐 말하기를 제가 북해군으로 직접 가서 공융에게 군사를 일으켜 구원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 청주의 전해에게 가서 구원병을 구하십시오. 만약 두 곳에서 군마가 일제히 오면 조조는 반드시 병사를 물릴 것입니다. 하였다. 도겸이 그 계책에 따라 편지 2통을 쓴 뒤 휘하 가운데 누가 감히 청주로 가겠느냐 물으니 한 사람이 말이 끝나자 바로 가겠다고 했다. 여러 사람이 보니 광릉 출신으로 성은 진이고 이름은 등이며 자는 원룡이다. 도겸이 먼저 진원룡에게 청주로 가게 한 후에 미축에게도 편지를 주어 북해로 가라고 명했다. 자신은 무리를 이끌고 성을 지키며 공격에 대비했다. 한편 북해 태수 공융은 자가 문거로 노국 곡부 사람이고 공자의 20세 손이며 태산도의 공유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나이 15살에 하남윤 이응을 찾아가 뵈었는데 문지기가 가로막으니 공융이 말하기를 나는 이씨 집안과 맺어져 서로 통하는 사이여. 하였다. 들어가서 만나게 되자 이응이 묻기를 너의 조상과 내 조상이 어찌 친하느냐? 하니 공융이 말하기를 예전에 공자께서 일찍이 노자께 예를 물으셨으니 저와 공이 어찌 대대로 집안길이 통하지 않습니까? 하였다. 이응이 크게 기특하다 여겼다. 잠시 뒤 태중대부 진위가 이르렀는데 이응이 공융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 아이가 기특하오. 하였다. 진위가 말하기를 어려서 총명하다고 커서 반드시 총명하지는 않지요. 하니 공융이 그 말을 듣자마자 말하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려서 분명히 총명하셨겠습니다. 하였다. 진위 등이 모두 웃으며 말하기를 이 아이가 장성하면 반드시 당대의 큰 그릇이 될 것이요. 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명성을 얻어서 뒤에 중랑장이 되고 여러 번 옮겨 북해 태수가 되었다. 그는 빈객을 아주 좋아하여 늘 말하기를 자리에 손님이 가득하고 술통에 술이 비지 않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요. 하였다. 북해 태수로 6년 있으면서 민심을 크게 얻었다. 그날 마침 손님과 앉아 있는데 서주의 미축이 찾아왔다고 한다. 공융이 불러들여 그 찾아온 뜻을 물으니 미축이 도겸의 서찰을 거내며 말하기를 조조가 포위 공격하여 몹시 위급하니 명공께서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나와 도공조는 교분이 두텁고 자중도 몸소 여기까지 왔으니 어찌 가지 않겠소. 다만 조맹덕과 나는 원수진 일이 없으니 마땅히 먼저 사람을 보내 편지로 화해시켜 보겠소. 만약 따르지 않으면 그때에 기병하겠소. 하였다. 미축이 말하기를 조조는 군사가 많은 위세만 믿고서
결코 화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했다. 공용이 한편으로 병력을 점검하면서 한편으로 사람을 보내 그를 전했다. 이렇게 미축과 상의하고 있는 사이에 황건적 잔당 관해가 대도적 수만 명을 거느리고 몰려온다는 급보가 날아들었다. 공용이 크게 놀라 급히 휘하 인마를 거느리고 성 밖에 나가 도적을 맞아 싸웠다. 관해가 말을 타고 나와 말하기를 내가 알기로 북해에 양식이 많다 하니 1만 성만 빌려주면 즉시 군사를 물리겠다. 그렇지 않으면 성을 깨뜨려서 늙은이와 아이도 남겨놓지 않겠다. 하니 공용이 꾸짖기를 내가 한나라의 신하로서 한나라의 땅을 지키는데 어찌 양식을 도적에게 주겠는가? 하였다. 관해가 대노하여 말을 박차 칼춤을 추며 곧장 공용에게 달겨드니 공용의 장수 종보가 창을 꼬나잡고 말을 타고 나갔지만 싸운 지 몇 합이 안 되어 관해의 한 칼에 베어서 말 아래 떨어진다. 공용의 군사가 크게 어지러워져서 성중으로 달려 들어왔다. 관해가 병력을 나누어 성을 사면을 포위하니 공용의 가슴이 답답하고 미축도 수심에 잠겨 다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이튿날 공용이 성에 올라가 멀리 바라보니 도적의 세력이 매우 크므로 더욱 근심했다. 그런데 갑자기 성 밖에서 한 사람이 창을 잡고 말을 몰아 적진으로 쳐들어가 마치 무인지경처럼 좌충우돌하더니 성 아래에 와서 문을 여시오 라고 크게 외치는 것을 보았다. 공용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 감히 문을 열지 못했다. 적의 무리가 해자 근처까지 추격하자 그 사람이 다시 몸을 돌려 연달아 10수인을 찔러 말에서 떨어뜨리니 적의 무리가 뒤로 물러났다. 공용이 급히 명하여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하였다. 그 사람이 말에서 내려 창을 버리고 성 위로 올라와 공용에게 절하고 베었다. 공용이 성명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저는 동래군 황현 출신으로 복성 이태사이고 이름은 자이며 자는 자의입니다. 노모께서 은혜를 크게 입었는데 제가 어제 요동에서 집으로 돌아와 모친을 뵙고 도적이 성을 공격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모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또의 깊은 은혜를 여러 번 받았으니 내가 마땅히 가서 도와드려라 하심으로 필마단기로 달려왔습니다. 하였다. 공용이 크게 기뻐하였다. 본래 공용과 태사자는 비록 면식이 없었지만 그가 영웅인 걸 바로 알았다. 그가 멀리 나가 있을 때 노모가 성 밖 20리에 살고 있어 공용이 항상 사람을 시켜 곡식과 비단을 보내주었으므로 노모가 공용의 덕에 감동하여 태사자를 보내어서 구원한 것이었다. 즉시 공용이 태사자를 후대하며 의복과 갑옷과 안장과 말을 주니 태사자 말하기를 제게 정예병 1000명을 주시면 성을 나가서 도적을 무찌르겠습니다. 하였다. 공용이 말하기를 그대가 비록 빼어나게 용맹하나 적세가 아주 성하니 가볍게 나가서는 안 될 것이요. 하니 태사자가 말하기를 노모께서 사또의 두터운 은덕에 감격하여 특별히 저를 보냈습니다. 만약 포위를 풀지 못한다면 저도 노모를 뵐 면목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한바탕 죽을 각오로 싸우겠습니다. 하였다. 공용이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유현덕이 당세의 영웅이라는데 만약 그에게 구원을 청하여 온다면 포위가 저절로 풀릴 것이오. 다만 보낼 사람이 없구려 하니 사또께서 글을 써 주시면 제가 마땅히 급히 가겠습니다. 하였다. 공용이 기뻐하며 글을 써서 태사자에게 주니 태사자가 갑옷을 입고 말에 올라 허리에 활과 화살을 차고 손에는 쇠창을 쥐고 배불리 먹은 후에 단단히 준비하여 성문을 열고 단기 필마로 달려나갔다. 해자 근처에서 적장이 무리를 이끌고 와서 싸웠지만 태사자가 연달아 몇 명을 찔러 죽이고 포위를 뚫고 나갔다. 관해가 누군가 성을 나온 것을 알고 필시 구원병을 요청하러 가는 것이라 여기고 스스로 수백 기를 이끌고 추격하여 8방면으로 포위했다. 태사자가 창을 비껴놓고 활을 들고 화살을 매겨 8방면으로 쏘아대니 시위소리 떨어질 때마다
낙마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도적들이 감히 추격하지 못했다. 태사자가 탈출하여 그날 밤 평원으로 가서 유현덕을 만났다. 인사를 마치고 북해태수 공용이 포위되어 구원을 청하는 사정을 갖추어 말하고 서찰을 드렸다. 현덕이 읽어보고 난 후 태사자에게 묻기를 그대는 누구시오? 하니 태사자가 말하기를 저는 태사자로 동해의 촌사람입니다. 공윤과 가까워도 고륙은 아니고 친해도 동양인도 아니지만 특별히 의기투합하여 우환을 함께 나눌 뜻을 가졌습니다. 이제 관해가 난폭하여 북해가 포위되고 아무데도 도움을 청할 곳 없이 고립되니 위급하기가 아침 저녁에 처했습니다. 듣자 하니 공께서 평소 인자하고 정의감이 높아서 능히 사람들의 위급을 구해 주실 것이라 하므로 특별히 저로 하여금 위험을 무릅쓰고 포위를 뚫고 달려와 구원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하니 현덕이 모습을 가다듬고 대답하기를 공북해께서 세간에 유비가 있는 줄 아시오 하였다. 이에 운장과 익덕과 더불어 정예병 3천을 징집하여 북해군으로 진군했다. 관해가 멀리 구원군이 오는 것을 보고 친히 병력을 이끌고 적을 맞았다. 그는 현덕의 병력이 적은 것을 보고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다. 현덕이 관우 장비 태사자와 함께 진 앞에 말을 세우니 관해가 성을 내어 달려나왔다. 태사자는 앞을 향해 기다리고 운장이 먼저 나가 곧바로 관해와 맞붙었다. 두 말이 엇갈리자 군사들이 크게 함성을 질렀다. 관해가 어찌 운장을 대적하겠는가. 수십 합 사이에 청룡도를 들어 관해를 쪼개어 말 아래 떨어뜨렸다. 태사자와 장비 두 사람이 일제히 출격하여 쌍창을 나란히 들고 적진으로 달려들고 현덕이 병사를 몰아 덮쳤다. 성 위에서 공용이 멀리 태사자와 관우 장비가 도적들을 무찌르는 것이 마치 호랑이가 양떼 속에 들어가 종횡으로 무찌르는 것 같음을 보고 병사를 몰아 성에서 나왔다. 양쪽에서 협공하여 도적들을 크게 패퇴시키니 항복하는 자가 무수하고 나머지는 무너져 흩어졌다. 공용이 현덕을 성으로 맞아들여 인사를 마치고 크게 술자리를 베풀어 축하했다. 미축도 불러들여 현덕을 보게 하여 장계가 조승을 죽인 사건을 말하고 이제 조조가 군사를 풀어 크게 약탈하고 서주를 포위하니 급히 와서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했다. 현덕이 말하기를 도공조는 어진 군자인데 뜻밖의 무고한 원한을 받았군요. 하니 공용이 말하기를 공은 한실의 종친이니 이제 조조가 백성을 모질게 해치며 힘센 것만 믿고 약자를 없이 여기는데 공께서 저와 함께 가서 구원해야 하지 않겠소. 했다. 현덕이 말하기를 제가 감히 사양할 수 없지만 병력이 미약하고 장수도 적으니 쉽게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하니 공용이 말하기를 제가 도공조를 구하려는 건 오랜 우애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대의를 위해서요. 어찌 공에게도 의로운 마음이 없겠소. 하였다. 현덕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문거께서 먼저 가시고 저는 공손찬에게 가서 3 내지 5천 인마를 빌려 뒤따라 가게 해주십시오. 하니 공용이 말하기를 공께서 절대 실언하지 마시오 하였다. 현덕이 말하기를 공께서 저를 어떤 사람이라 여기시오. 성인께서 예로부터 사람이란 모두 죽게 마련이지만 사람이 신의가 없으면 설 수가 없다 하셨소. 저 유비가 군을 빌려오든 혹시 못 빌려오든 반드시 직접 구원하러 가겠소. 하였다. 공용이 응낙하고 미축에게 먼저 서주로 가서 알리라 한 뒤 공용도 수습하여 길을 떠났다. 태사자가 절을 올려 살해하며 말하기를 제가 모친의 말씀을 받들어 도우러 왔다가 이제 다행히 염려할 게 없게 되었습니다. 양주자사 유효는 저와 같은 군 출신이되 서찰을 보내 부르니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하니 공용이 금과 비단을 주었지만 태사자가 받지 않고 돌아갔다. 그의 모친이 만나 기뻐하며 말하기를 내가 있어 북해에게 보답하니 기쁘구나 하였다.
그리고 곧 태사자를 양주로 떠나보냈다. 공용이 군사를 일으켜간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차설, 현덕이 북해를 떠나 공손찬을 만나보고 서주를 구하고 싶다는 것을 갖추어 말하니 공손찬이 말하기를 조조와 그대는 원수진 게 없는데 어찌 수고스럽게 남을 대신해 나서겠는가? 하니 현덕이 말하기를 제가 이미 허락했으니 실언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공손찬이 말하기를 기마병과 보병 2천을 빌려주겠네. 하니 현덕이 말하기를 조자룡도 함께 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공손찬 허락하여 마침내 현덕이 관우 장비과 함께 본디 거느린 3,000명을 앞세우고 자룡이 2,000명을 이끌고 뒤따라 서주로 갔다. 한편 미축이 돌아가 도겸에게 북해에도 이야기하고 유현덕에게도 와서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보고하였다. 진원용도 돌아와 청주에 전해가 기꺼이 병력을 이끌고 구하러 올 것이라고 보고하니 도겸이 안심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윤과 전해의 양군은 조조의 군세가 대단함을 두려워하여 멀리 산 아래 포진하고 쉽게 전진하지 못했다. 조조도 두 방면에서 군사들이 온 것 보고 군사를 나누어서 감히 앞으로 나아가 성을 공격하지 못했다. 각설, 현덕군이 당도하여 공융을 만나니 공융이 말하기를 조조의 군사가 세력이 대단하고 조조가 또 용병을 잘하니 가볍게 싸울 수는 없소. 동정을 살핀 뒤에 진격해야겠소. 했다. 현덕이 말하기를 다만 성 안에 양식이 없어서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제가 운장과 자룡에게 명하여 4천 군사로 공의 부하들을 돕고 저는 장비와 함께 조조 진영을 뚫고 서주성으로 들어가 도겸 사또와 상의하겠습니다. 하니 공용이 크게 기뻐하며 전해와 함께 회합하여 군대를 나누어 적을 견제하거나 협공하는 형세를 이루고 운장과 자룡이 병력을 거느리고 양쪽에서 적응하기로 하였다. 이날 현덕과 장비가 1,000인마를 이끌고 조조 군사의 영체 측면으로 달려드니 바로 그때 영체 안에서 북소리 크게 일며 기마병과 보병이 조수 물결처럼 장수를 옹위하여 몰려나왔다. 선두의 대장은 우금인데 말 고삐를 당기며 크게 외치기를 어디서 온 미치광이들이냐? 저리 썩 꺼져라. 하였다. 장비가 그것을 보더니 한마디 말도 없이 곧바로 우금에게 달겨든다. 두 마리 맞붙은 지 몇 합의 현덕이 쌍고검을 뽑아 병력을 지휘하여 크게 진격하니 우금이 패주하였다. 장비가 추격하여 서주성 아래에 도달하였다. 성 위에서 바라보니 붉은 깃발에 흰 글자로 크게 평원 유현덕이라 쓰여 있어 도겸이 급히 문을 열라고 명령했다. 현덕이 입성하자 도겸이 영접하고 함께 내하로 들어갔다. 예를 마치고 연회를 베풀어 대접하면서 한편으로는 군사들을 위로한다. 도겸이 현덕을 만나보니 외모가 훌륭하고 언어가 활달하므로 내심 크게 기뻐하여 미축에게 서주의 관인을 가져오게 하여 현덕에게 넘기려 한다. 현덕이 깜짝 놀라 말하기를 공께서 왜 이러십니까? 하니 도겸이 말하기를 이제 천하가 요란하고 임금의 기강이 부진한데 공께서 한실 종친이니 마땅히 사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늙은이는 나이 많고 무능하니 진정으로 서주를 양도하고자 합니다. 공은 사양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땅히 표문을 써서 조정에 상조하겠습니다. 하였다. 현덕이 자리에서 일어나 2번 절하며 말하기를 저 유비가 비록 한실의 먼 후손이지만 공은 적고 덕은 엷음으로 평원상도 오히려 직분을 다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이제 대의를 위하여 도와주러 온 것인데 공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유비에게 집어삼킬 마음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제가 그런 속셈을 가졌다면 하늘이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도겸이 말하기를 이것은 늙은이의 진정입니다 하고 2번 3번 넘겨주려 하지만 현덕이 어찌 기꺼이 받겠는가? 미축이 나아가 말하기를 지금 적병이 성 아래 다다랐으니
또한 마땅히 적을 물리칠 대책을 상의해야 합니다. 일이 풀린 뒤를 기다렸다가 다시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현덕이 말하기를 제가 그를 조조에게 보내 화해를 권하겠습니다. 조조가 만약 따르지 않으면 무찔러도 늦지 않습니다. 하였다. 이에 격문을 세 군데 진지에 보내어 군사를 멈추고 정세를 관망하게 하고 사람을 보내 그를 가지고 가서 조조에게 전달했다. 한편 조조가 군중에서 여러 장수와 함께 의논하는데 서주에서 편지가 왔다고 사람이 알렸다. 조조가 뜯어보니 유비의 서신이다. 편지에 대략 이르기를 제가 관에 밖에서 공을 만난 뒤 하늘가에 멀리 떨어져서 뒤따르며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저번에 존부 조후께서는 참으로 장계가 어질지 못하여 해를 입은 것이지 도공조의 죄가 아닙니다. 지금 황건적의 잔당이 바깥에서 요란하고 동탁에 남은 무리는 안에서 둥지를 틀고 앉았습니다. 바라건대 명공께서 조정의 위급을 우선하시고 사사로운 원수는 뒤로 하십시오. 서주에서 군사를 물려 국난을 구하신다면 서주도 다행이고 천하도 다행입니다. 하였다. 조조가 서차를 보고 난 후 크게 욕하기를 유비 제가 뭐라고 감히 그를 보내 나를 권하냐? 게다가 중간에 슬쩍 비웃고 있구만. 하고 사자를 참하라 명하고 한편으로 힘껏 성을 공격하라고 한다. 곽가가 간언하기를 유비가 멀리 구원하러 와서 예의를 먼저 하고 싸움을 뒤로 했습니다. 주공께서 마땅히 좋은 말로 답을 하여 유비가 방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뒤에 군사를 내어 성을 공격하면 깨뜨릴 수 있습니다. 하였다. 조조가 그 말에 따라 사자에게 머물러 기다렸다가 회신을 받아가라고 했다. 막 상의하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소식을 전하는 빠른 말이 달려와 재앙을 알렸다. 조조가 까닭을 물으니 여포가 이미 연주를 습격하고 복양으로 진격하여 점거했다고 하였다. 원래 여포는 이각과 곽사의 난을 만나 무관 밖으로 달아나 원술에게 갔다. 원술은 여포가 이랬다 저랬다 일정한 게 없음을 의심하여 받아들이지 않아서 원소에게 갔다. 원소가 받아주어서 함께 상산에서 장연을 격파했다. 여포가 스스로 뜻을 얻었다고 생각하여 원소의 수하 장사에게 오만하게 대했다. 원소가 죽이려 하자 여포는 장양에게 달아나니 장양이 받아들였다. 그때 방서가 장안성 안에서 여포의 처자식을 몰래 데리고 있다가 여포에게 보냈다. 이각과 곽사가 이를 알고 방서를 처형하고 그를 장양에게 보내 여포를 죽이도록 했다. 이에 여포가 장양을 버리고 장막에게 갔다. 때마침 장막의 아우 장초가 진공을 데려와 장막에게 뵙게 하니 진공이 장막을 유세하기를 이제 천하가 갈라져 무너지니 영웅이 나란히 일어납니다. 그대가 천리에 걸친 무리를 가지고도 도리어 남에게 제어받고 있으니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조조가 동쪽을 치러 나가 연주가 비었고 여포는 당세의 용사이니 만약 그와 함께 연주를 취한다면 폐업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고하였다. 장막이 크게 기뻐하며 여포에게 연주를 습격하고 이어서 복양도 점거토록 했다. 다만 견성 동하 범현 세 곳만 순욱과 정욱이 계책을 써서 사수하여 온전했고 나머지는 모두 격파됐다. 조인이 거듭 싸웠지만 모두 이기지 못했으므로 특별히 이렇게 위급을 알린 것이었다. 조조가 듣고 크게 놀라 말하기를 연주를 잃으면 내게 돌아갈 집이 없어진다.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니 곽가가 말하기를 주공께서 유비에게 개인의 정을 내세워 좋게 말씀하시고 퇴군하여 연주로 돌아가십시오. 하니 조조가 그렇다고 여겨 즉시 답서를 유비에게 보내고 진지를 뽑아 군사를 물렸다. 한편 사자가 서주로 돌아가서 성에 들어가 도겸을 만나 서차를 올리니 조조 군사가 이미 퇴각하겠다고 하였다. 도겸이 크게 기뻐하며 공융, 전해, 자룡 등을 성으로 불러 큰 잔치를 열었다. 술자리가 끝나자 도겸이 현덕을 상좌에 앉히고 두 손을 모아 뭇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 늙은이는 나이가 많고 두 아들이 재주가 없어
국가의 무거운 책임을 감당할 수 없소. 유공께서 황실의 후예이고 덕이 넓고 재주가 높으니 서주를 다스릴 만하오. 늙은이가 진정으로 쉬면서 병을 다스리고 싶을 뿐이오. 하니 현덕이 말하기를 공문거께서 저에게 서주로 와서 구원하라 명하신 것은 의로움 때문입니다. 지금 아무 근거도 없이 가진다면 천하가 저를 불의한 사람으로 알 것입니다. 하였다. 미축이 말하기를 이제 한실이 쇠하여 천하가 전복되니 공을 세워 사업을 일으킬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서주는 풍요하고 호구가 100만이니 유사군께서 이곳을 다스리는 걸 사양하지 마십시오. 하였다. 현덕이 말하기를 이 일은 결탄코 감히 명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니 진등이 말하기를 도부군께서 병이 많아서 이를 보기 어려우니 명공께서 사양하지 마십시오. 했다. 현덕이 말하기를 원공로께서 4대에 걸쳐 삼공을 지낸 명문이고 천하의 사람들이 따르고 가까이 수춘에 계시는데 어찌 그분께 양도하지 않으십니까? 하니 공용이 말하기를 원공로는 무덤 속에 말라 비틀어진 뼈와 같으니 어찌 입에 올리겠소. 오늘 일은 하늘이 저도 안 갖겠다 하시니 후회해도 소용없소. 하였다. 현덕이 고집을 피우며 수긍하지 않으니 도겸이 울면서 말하기를 그대가 나를 버리고 가버리면 나는 죽어서도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하니 운장이 말하기를 이미 도공께서 양도하시는 걸 받아서 형님이 서주를 맡으시오. 하고 장비도 말하기를 그리고 이것은 남의 고을을 강제로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께서 호의로서 양도하시는데 하필 굳이 사양하시오. 하였다. 현덕이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불의에 빠뜨리려고 하느냐? 하였다. 도겸이 2번 3번 양도하였으나 현덕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겸이 말하기를 만약 현덕께서 기어코 따르시지 않겠다면 이 근처에 소패라는 고을이 있는데 군대를 주둔할 만합니다. 청컨대 현덕께서 잠시 이 읍에 주둔하여 서주를 보호해주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모두가 현덕에게 소패에 머물도록 권하므로 유비가 따르기로 했다. 도겸이 군사를 위로한 뒤에 조은이 인사하고 떠나는데 현덕이 손을 쥐고 눈물 흘리며 헤어졌다. 공윤과 전에도 또한 각각 헤어져 군사를 이끌고 돌아갔다. 현덕이 관우 장비와 함께 본 뒤 거느렸던 군사를 이끌고 소패에 이르러 성벽을 수리하고 백성을 보살폈다. 한편 조조가 회군하니 조인이 맞이하여 여포 세력이 크고 또 진공이 보좌하여 연주와 복양을 이미 잃었고 견성 동아 범현 세 곤만 순욱과 정욱 2사람이 계책을 짜서 연결한 덕의 성곽을 사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조가 말하기를 내가 생각하기에 여포는 용맹하지만 회가 없으니 걱정할 게 못 된다. 하고 영체를 세우도록 한 뒤 다시 상의하였다. 여포는 조조가 회군하여 이미 등현을 지난 것을 알고 부장 설란과 이봉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너희 2사람을 쓰고 싶은 지 오래였다. 너희가 군사 1만 명을 데리고 연주를 굳게 지켜라. 내가 친히 병력을 거느리고 조조를 격파하러 가겠다. 하였다. 2사람이 응낙하였다. 진공이 급히 들어와 말하기를 장군께서 연주를 버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 여포가 말하기를 내가 복양에 둔병하여 솥발처럼 셋이 맞서는 형세를 이루고 싶소. 하였다. 진공이 말하기를 틀렸습니다. 설란이 기필코 연주를 지키려 해도 지킬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남쪽으로 180리의 태산에 험로가 있으니 정병 1만을 거기 매복시키십시오. 조조 군이 연주를 잃은 걸 듣고 틀림없이 서둘러 길을 재촉할 테니 그들이 반쯤 지나기를 기다려서 일격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하니 내가 복양에 주둔하는 것은 따로 좋은 계책이 있어서요. 그대가 어찌 알겠소? 하였다. 결국 진공의 말을 따르지 않고
설란에게 연주를 지키도록 하고 떠났다. 조조의 병력이 태산 험로에 다다르자 곽가가 말하기를 더 갈 수 없습니다. 여기 복병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조조가 웃으며 말하기를 여포는 무모한 노민이 설란에게 연주를 지키도록 하고 스스로 복양으로 갔을 것이요. 어찌 여기에 매복을 하겠소. 조인에게 일군으로 연주를 포위하게 하고 나는 복양으로 진격하여 속히 여포를 치겠소 하였다. 진공이 조조의 군사가 가까이 옴을 듣고 계책을 올리기를 이제 조조의 군대가 멀리 와서 피곤하니 속전이 유리합니다. 기력을 양성하게 해선 안 됩니다. 하니 여포 말하기를 내가 필마로 천하를 종횡했는데 어찌 조조를 근심하겠소. 그들이 진지를 세우기를 기다렸다가 내가 직접 잡겠소 하였다. 한편 조조의 병력이 복양 근처에 잠시 머물러 진지를 세웠다. 다음날 무리를 이끌고 나가 들판에 포진했다. 조조가 진문 깃발 아래 말을 세우고 멀리 여포 병력이 도착한 것을 보았다. 둥글게 진을 친 곳에서 여포가 앞장서서 말을 타고 나오고 양옆으로 8명의 건장한 장수들이 늘어섰다. 첫째는 안문군 마으편 사람인 성은 장이고 이름은 요이며 자는 문원이요. 둘째는 태산군 화음현 사람인 성은 장이고 이름은 패이며 자는 선고이니 두 장수가 또한 각각 3사람의 건장한 장수를 거느렸는데 항맹 조성 성념 위속 송헌 후성이다. 여포의 군사 5만 명이 북소리를 크게 울렸다. 조조가 여포를 손가락질하며 말하기를 내가 너와 원수진 일이 없거늘 어찌하여 내 고을을 빼앗았느냐? 하니 여포가 말하기를 한나라 왕실의 성을 여럿이 나누어 먹는데 너만 가지란 법이 있느냐? 하였다. 문득 장패를 고함쳐 출전시켜 싸움을 걸었다. 조조군 안에서 악진이 나가 맞이한다. 두 마리 맞붙어 두 창을 일제히 들었다. 싸운 지 30여 합이 되도록 승부가 나지 않자 하후돈이 말을 박차고 달려나와 싸움을 돕고 여포 진영에서 장요가 가로막고 싸운다. 성난 여포가 성질이 나서 창을 꼬나들고 말을 몰아 맹렬히 달려나오니 하후돈과 악진이 모두 달아났다. 여포가 덮치니 조군이 대패하여 30-40리를 퇴각했다. 여포도 스스로 군사를 거두었다. 조조가 한바탕 지고 나서 진지로 돌아가 여러 장수와 상의했다. 우금이 말하기를 제가 오늘 산을 올라 살펴보니 복양 서쪽에 여포의 영체가 하나 있는데 병력이 많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적장은 아군이 패주한 것을 보고 대비를 하지 않았을 테니 병력을 이끌고 치십시오. 만약 진지를 점령하면 여포 군사가 반드시 두려워할 것이니 이것이 상책입니다. 하였다. 조조가 그 말에 따라 조홍 이전 목의 여건 우금 전위 6장수를 데리고 기병과 보병 2만 명을 선발하여 그날 밤 샛길로 출발했다. 한편 여포가 영체 안에서 군사를 위로하는데 진공이 말하기를 서쪽 진지는 요긴한 곳이니 만약 조조가 습격하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니 여포가 말하기를 그가 오늘 한바탕 패했는데 어찌 감히 오겠소? 하였다. 진공이 말하기를 조조는 용병에 아주 능한 사람이라 그가 우리의 무방비를 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하니 여포가 이에 고순과 위속과 후성에게 군사를 이끌고 가서 서쪽 영체를 지키게 하였다. 한편 조조가 황혼 무렵에 군을 이끌고 서쪽 영체에 이르러 사방으로 돌격해 들어갔다. 영체의 병력은 막아낼 수가 없어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니 조조가 영체를 점령했다. 사경이 되었을 때 고순이 막 군사를 이끌고 와서 쳐들어왔다. 조조가 직접 군마를 이끌고 나가 고순과 마주쳐 3군이 뒤섞여 싸웠다. 날이 밝아오자 정서쪽에서 북소리 크게 울리더니 여포가 직접 구원군을 이끌고 온다고 하였다. 조조가 영체를 버리고 달아났다. 뒤에는 고순과 위속과 후성이 추격하고 앞에는 여포가 친히 군사를 이끌고 당도했다. 우금과 악진이 쌍으로 붙어 여포와 계속 싸웠지만 조조는 북쪽을 바라보다 달아났다.
산 뒤에서 한 무리 군사가 나오는데 왼쪽은 장요요 오른쪽은 장패다. 조조가 역건과 조홍에게 싸우게 했지만 불리하여 조조가 서쪽을 바라보다 달아났다. 다시 갑자기 함성이 크게 울리더니 한 무리 군사가 다가왔다. 항맹 조성 성념 송헌 네 장수가 와서 달아나는 길을 막는다. 여러 장수가 죽기 살기로 싸우고 조조도 선두에서 돌진한다. 딱딱이 소리가 나는 곳에서 화살이 소나기 같이 쏟아졌다. 조조가 전진할 수 없고 벗어날 계책이 없어 크게 외치기를 누가 나를 살려달라 고 했다. 기병 무리에서 한 장수가 뛰어나오니 바로 전이었다. 손에 쌍철극을 쥐고 크게 외치기를 주공은 걱정 마십시오 하고 몸을 날려 말에서 내리더니 쌍철극을 땅에 꽂고 표창 10몇 개를 손바닥에 쥐고 종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적들이 10보 거리에 오면 외쳐라 하였다. 큰 걸음으로 걸어 화살을 무릅쓰고 앞으로 나아갔다. 여포의 군사 10수 기병이 추격하니 종이 크게 외치기를 10보여 하니 전위가 5보면 바로 외쳐라 하자 종이 다시 말하기를 5보여 했다. 전위가 표창을 날리니 표창 하나에 한 사람씩 말에서 떨어지고 잘못 맞는 것이 없으니 선체로 10수명을 죽였다. 무리가 모두 달아나니 전위가 다시 몸을 날려 말을 타고 큰 철극 2자루를 움켜쥐고 달려들었다. 항맹 조성 성념 송헌 네 장수가 감당하지 못하고 각각 달아났다. 전위가 적군을 죽여서 흩어버리고 조조를 구출하고 여러 장수도 뒤따라 도착하여 길을 찾아 진지로 돌아간다. 보니 날이 어두워지는데 배후에서 함성이 일어나는 곳에 여포가 말을 달려 방천화극을 들고 쫓아오며 크게 외치기를 조조 도적은 달아나지 말라 하였다. 이때 사람도 말도 지쳐 모두들 서로 훔쳐볼 뿐 각각 달아나 목숨만 건지려 하였다. 이야말로 비록 중첩된 포위를 잠깐 뚫고 탈출했지만 굳센 적이 쫓는 걸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네. 조조의 목숨이 어찌 될지 모르겠구나. 다음 회의 이야기를 들으면 풀릴 것이요.